안녕하십니까, 홍성구 기자입니다. 3월 12일 금요일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첫 소식은 조 바이든 대통령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는데요. 어제 저녁에 프라임타임 때 연설을 했죠. 취임한 지 51일째 되던 날이었는데 어제서야 이제 대국민 연설을 처음으로 했습니다. 근데 그 연설의 내용은 그냥 한마디로 줄여서 이야기하면 5월 1일까지 18세 이상의 모든 성인 남녀들, 이 미국 국민이죠. 모든 성인 남녀들에 대해서는 이 코로나 백신 접종을 모두 다 마치겠다. 네, 그리고 7월 4일 독립기념일에 기해서는 가족들이 모여서 바비큐 파티를 자유롭게 할 수 있을 정도로 정상화시켜 놓겠다. 이것이 이제 어제 연설의 가장 핵심이었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한 줄로 줄이면 그렇습니다. 그 이야기를 한 20분 넘게 연설을 했는데 이렇게 백신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였으면은 저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래도 이렇게 일찌감치 조치를 잘 취해줘서 이 국민들이 이렇게 백신을 빨리 우리가 보급할 수 있게 됐다. 뭐 이런 뭐 노고에 감사한다라든가 뭐 이런 한마디 얘기가 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일체 아무런 이야기도 뭐 전임 행정부에서 수고했다 이런 말도 일체 하지 않고 그냥 뭐라고 얘기했냐면 바이든이 자기가 취임할 당시에 봤더니 65세 이상 시니어들 중에서 8%, 그리고 75세 이상 시니어들 중에서는 14%만이 예방접종의 첫 번째 주사를 맞은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런데 본인이 지금 대통령이 되고 나서 50일이 지난 이후에 숫자가 어떻게 바뀌었느냐? 65세 이상은 65%, 그리고 75세 이상은 70% 이상이 지금 주사를 맞은 백신 접종을 한 그런 상태다라고 자랑질을 했습니다. 이게 지금 이제 제가 자랑질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게 누구 덕에 이렇게 한 거냐 이거죠. 누구 덕에 이렇게 한 거냐. 결국에는 판은 전임 행정부에서 트럼프 행정부에서 판은 다 깔아준 거였는데 그 깔아준 판에 와가지고 좀 며칠 앉아 있다가 뭐 자기가 다 한 것처럼 이렇게 뭐 얘기하면 그 보고 있는 사람은 좀 서운할 수밖에 없죠. 하여간 좀 그랬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앞으로 5가지 단계를 취하겠다. 그러면서 이제 5가지 단계를 발표를 했는데 이 첫 번째 단계가 아까 말씀드렸던 5월 1일까지 18세 이상 모든 접종이 가능한 성인들에게 예방접종을 실시하겠다라는 것이고요. 이것이 본인들이 계획 세웠던, 처음에 취임할 때 계획 세웠던 일정보다 한 달을 앞당긴 것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전 대통령, 제가 똑똑히 기억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 와프 스피드, 오퍼레이션 와프 스피드라고 그래서 이제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개발하고 배급하는 거에 대한 계획을 세웠던 거에 따르면 4월까지 모든 백신을 다 보내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세웠던 계획에 비하면 오히려 한 달 정도 늦게 지금 일이 진행이 되는 이런 상황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자랑할 일이 아닌데 정말 좀 답답한 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러면은 이 명색이 대형 언론사들, 이 주류 언론사들이라는 것들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대로 용비어천가 쓰듯이 우리 바이든 대통령께서 이렇게 발표를 했다라고 막 띄워줘. 이제 조금만 참으면은 바이러스 끝나는 세상에 돌아온다. 막 이런 식으로 띄워줄 거 아닙니까? 짜고 치는 구스톱들이 막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불쌍한 국민들만 그게 현실인 줄 알고, 그게 사실인 줄 알고, 어떤 게 진실인지 모르고 그냥 바이든이 잘하고 있나 보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 좀 안타까운 거죠. 물론 못한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하고는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는 있는데 좀 아쉽다는 겁니다. 아쉽다는 거죠. 그리고 이왕 열심히 하면서 칭찬받고 싶으면 그 전임자들의 공로 정도는 좀 축혀주면서 얘기를 했어야, 그래야 이게 미국 국민들을 통합하고 하나로 묶겠다라는 대통령의 의지하고 맞아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전임자가 세운 공 같은 거 일체 무시하고 전 국민의 절반이 지금 따르고 있는 지도자인데 그런 사람들은 완전히 개무시해놓고, 그리고 내가 잘했다, 나 잘하고 있으니까 나를 따라라 이렇게만 이야기하면 이거는 국민을 통합하자라는 태도는 아닌 것이죠. 상당히 좀 그런 부분이 안타까웠습니다. 5가지 계획 중에서 두 번째가 뭐냐면 5월에 예방접종을 받을 장소를 더 늘려서 언제 어디서든 백신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지금 전국에 대규모의 백신 접종이 가능한 센터가 600개 정도가 현재 마련이 돼 있다고 하는데 이거를 지금 950개까지 늘릴 계획이라고 합니다. 백악관에서 나온 발표에 따르면 이제 그렇고요. 그렇게 되면은 드라이브 스루로 해서 차를 몰고 가서 그냥 창문 열고 백신 맞고 다시 돌아오고 이런 식으로 이제 간단하게 접종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으로 지금 이제 운영이 된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세 번째 단계는 버스 운전사 포함해서 학교를 얘기하는 겁니다. 교사와 교직원에게 예방접종 계획을 이미 지난달에 발표를 해가지고 시행에 들어가 있는 그런 상태인데 이런 학교를 안전하게 개교하기 위한 목표를 위해서 1억 개의 백신을 공급을 하겠다. 그리고 취임 첫 100일이 될 때까지 대부분의 유치원에서 8학년까지는 대부분의 학교가 개교되도록 하겠다. 이게 지금 100일까지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현재 50일 지났으니까 이제 앞으로 한 달 반 정도 더 뒤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은 한 시기적으로 따지면은 4월 말에서 5월 초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때까지는 학교들을 개교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장난합니까? 5월 달에 아이들 방학하지 않습니까? 다시. 그때 개교해봤자 애들 다시 방학 들어가야 되는데 무슨 생각으로 이런 말을 하는지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유치원에서 8학년까지는 이미 개교한 학교들이 이미 많습니다. 왜냐하면 CDC에서도 지금 지침을 내놓기를 이런 저학년들은 바이러스 감염 위험률이 낮기 때문에 먼저 하라고 그래서 지금 저학년들은 먼저 다 개교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뭐 100일까지 가가지고 뭐 대부분의 유치원에서 8학년까지 어쩌고 지금 과연 현실 파악을 제대로 하고 지금 이런 말을 하는 건지 저는 지금 걱정스러워서 하는 이야기고요. 백악관에서 내놓은 정보에 따르면 전 학년, 그러니까 8학년까지가 아니라 전 학년이 다 검사를 받고 학교를 개교할 수 있는 상황으로 가게 하겠다라는 내용이 담겨져는 있습니다.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이 어제 연설에서 한 내용은 그거하고는 조금 달라서 제가 좀 지적을 좀 하고 싶었고요. 네 번째 단계는 뭐냐면 몇 주 내에 예방접종을 한 후에 할 수 있는 일, 그리고 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 추가 지침을 발표해 지금 혼란을 줄이겠다. 더 많은 사람들이 예방접종을 받도록 하겠다. 지금 이제 예방접종을 받고 난 다음에 이 예방접종 받은 사람은 항체가 생겼으니까 마스크 안 써도 되고 뭐든지 다 해도 되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의견들이 분분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염을 시킬 수 있느냐 아니면 항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감염이 또 가능하지 않느냐 뭐 여러 가지 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혼란스러운 상황인데 그것에 대한 지침을 새로 내놓겠다. 이런 지침이 아직 나오지 않았다는 게 사실은 저는 더 웃기는 거죠. 사실 백신 접종이 지금 이미 많은 사람들이 백신 접종을 받은 상황인데 아직도 이런 지침이 만들어지지 않았다 그러면 웃기는데 이것도 몇 주 안에 이걸 만들겠다 하면 일을 지금 어떤 식으로 하겠다라는 건지 정말 한국에서 살다 온 분들은 미국에서 살다 보면은 화가 막 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 오랜 시간을 기다리게 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미국이란 나라는 절차를 또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절차도 다 공정하게 합법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나라이다 보니까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결국에는 좋은 방안들을 내놓게 될 것이고 그것대로 가면은 큰 흐름상에는 시스템상에서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제가 믿기 때문에 일단 참고 기다리기는 하겠지만 약간 좀 답답한 이야기고요. 마지막 5번째 단계 저는 여기서 솔직히 연설 듣다가 좀 빵 터졌습니다. 왜냐하면 5번째 단계가 뭐냐면요. 국민 여러분이 필요하다. 이런 말을 합니다. 국민 여러분이 필요하다. 모두가 자기의 역할을 수행해야 된다. 이게 마지막 계획이라는 겁니다. 분명히 이 연설을 시작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이든 행정부에서 앞으로 취할 5가지 단계를 이야기한다 그러면서 1, 2, 3, 4단계를 이야기하더니 5단계 와가지고는 자기네가 하는 단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국민 여러분이 함께 해줘야 된다가 5단계입니다, 지금. 예방접종 받고 주변 사람들도 예방접종 받도록 독려해 줘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역할을 다 한다면, 국민들이 그 역할을 다 해준다면 그러면 7월 4일까지는 가족과 친구들이 뒤뜰에 모여서 독립기념일 기념 바베큐 파티를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뭐 대규모 행사를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소그룹이 함께 모일 수 있는 것은 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그게 5단계입니다. 이게 참 그리고 국민들이 따라주지 않으면은 나중에 가가지고 결과가 별로 좋지 않게 나오면은 국민 여러분이 내 말을 안 따라줘서 결과가 안 좋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할 겁니까? 그러면 이 명색이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그래서 지금 어제 연설은 저로서는 굉장히 실망스러웠다. 예. 바이든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길고 힘든 한 해가 지나면 독립기념일은 우리가 국가로서의 독립을 표시하는 그런 날일 뿐만 아니라 이 바이러스로부터 독립을 선언하는 정말 특별한 날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독립기념일이 미국의 독립을 선언했던 날로 기념이 되어오고 있는 날인데 이제는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독립 선언을 하는 날이 될 것이다. 이제 이런 말을 한 거죠. 참 날짜 껴맞추기에 급급한, 저는 이게 사실 정치를 하건 혹은 이제 행정부서에서 국가공무원들이 어떤 행정 계획을 세울 때 이런 그 날짜에 끼워 맞추기 식으로 계획을 세우는, 지금 하루라도 빨리 벗어날 수 있으면 벗어나야지 뭐 독립기념일에도 왜 갖다 껴 맞춥니까 거기다가. 하여간 참 이게 뭐냐면 혼자 멋있는 겁니다. 지금 혼자 생각에는 이렇게 하면 멋있겠는데 뭐 이런 식의 지금 아이디어들을 내놓고 있다라는 건데, 현실적이어야죠. 정책가들은 정책을 세우는 사람들, 이 나라를 이끌어 나가는 행정부에 있는 사람들은 매우 현실적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실리적이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행정부를 이끌어 나간다는 건 좀 위험한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엉뚱한 방향으로 혹은 필요 없는 일들을 하게 되거나 낭비를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 있다. 탁상공론이라는 것들이 만들어내는 것이 그렇습니다. 전시행정, 탁상공론 이런 말들이 있는 이유가 이 행정가들이 그냥 머릿속으로만 굴리고 현실을 파악하지 못할 때 생기는 일이죠.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고 그리고 실질적인 일들을 추진을 해나가야 하는 것이 정책가들이어야 합니다. 지금 바이든 대통령은 본인이 정치인 바이든으로서의 정책선만 가지고 있어서는 곤란하다. 대통령입니다. 행정 수반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실질적으로 국민들한테 이롭게 하는 일들을 생각해야 될 것이고 그런 행동들을 보여야 될 것이다. 이런 뭐 독립기념일에다가 의미 갖다 부여해가지고 그 날짜에 껴맞춰서 뭐라 하려고 하는 이런 식의 웃기는 행동들은 할 필요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여튼 어제 바이든 대통령의 연설은 여러 면에서 좀 아쉬운 점이 있었다. 특별히 마지막 부분에 이 국민들의 단합, 단결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강조를 했는데, 국민들의 단합과 단결을 강조하고 싶으면, 정말 그걸 원한다면, 그러면 바이든 행정부가 요구하는 것을 국민들이 따라달라고 요구하지 말고 자꾸 그렇게 말을 몰아가지 말고,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내 이야기에 국민들이 따라주어서 단합해라, 나를 기준으로 단합해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말고, 정말 제가 충심으로 말을 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의 업적에 대해서 한번 제대로 인정해주고 그것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이야기하는 시간을 딱 10분만이라도 가져보십시오. 그러면 국민 대통합이 훨씬 쉬워질 것이다. 근데 그거 인정하지 않고 트럼프가 했던 건 모든 게 나쁜 거, 트럼프 이퀄 미친놈, 이런 공식을 만들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민주당 쪽에서는. 그래 놓으니까 트럼프가 그동안 4년 동안 해놓았던 굉장히 좋은 업적들을 지금 전부 다 뒤집어 놓고 있어서 국민들이 볼 때는 이거 뭐지?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연출되는데, 그러면서 연합을 하려고 연합해야 된다, 국민이 다 단결해야 된다, 하나의 나라,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 아무리 떠들어봐야 그게 와닿냐는 거죠. 와닿냐는 거죠. 반쪽 국가만, 지금 반쪽 미국만 운영하고 있는 꼴이 돼버리는 겁니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폭스뉴스에서 나온 보도인데, 제가 좀 염려되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1,400 현금 지불 이제 드디어 이번 주말부터, 빠르면 이번 주말부터 통장에 들어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가 됐죠. 그런데 이번에 나오는 현금 부양 체크는 콜렉터들, 그러니까 채권자들 있지 않습니까? 빚을 졌을 경우에 이 소위 채권을 가지고 있는 이 채권자들이, 콜렉터들이 이 돈을 압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영어로는 이제 garnishment라고 그래서요, 채권 압류라고 저희가 이야기하는데, 통장에 만약에 내가 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갚지 않는다 그러면은 이 채권자들이 압류 신청을 할 수가 있는 거죠. garnishment라고 그래서 저 사람이 나한테 갚을 빚이 있는데 통장에 돈이 있는데 안 갚는다. 그러면 이제 보통은 셰리프라든가 이런 데 가서 이렇게 가니시먼트 신청을 하게 되면, 만약에 법원에서 카운티 법원 같은 데서 이제 허락을 해주면 그러면 통장을 압류할 수 있는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 $1,400 현금 부양에 대해서 이런 부분이 적용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제 이런 지적이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요번에 그 아메리카 레스큐 플랜이라는 것이 통과가 될 때
다들 아시겠지만은 정식으로 법을 제대로 만들어서 통과시킨 것이 아니라 예산 조정 절차라는 것을 통해서 편법으로 통과를 시켰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공화당 쪽에서 계속 반대했으니까. 공화당은 지금 똘똘 뭉쳐서 이거는 잘못된 예산안이다 하고 계속 반대하지 않았습니까? 하원은 무조건 밀어붙였지만 상원에서는 50대 50이 될 게 뻔한 상황이 됐던 거죠. 그러니까 그냥 상원에서 예산 조정으로 통과시키겠다 이렇게 됐던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필리버스터를 해야 되거든요. 필리버스터를 피하려면 60표를 얻어야 되는데 상원에서 그러려면 공화당 상원의원들 중에서 최소 10명 이상이 동의를 해줘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민주당 쪽에서 보니까 그거는 불가능할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예산 조정으로 해서 이 코로나 구제 법안을 통과시키겠다 해서 통과시켰던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 이런 현금 지급을 했을 때 이 국민들이 그 현금을 그대로 받을 수 있게 보장해주는 이 법적인 안전장치 같은 것들이 마련이 안 됐던 것입니다. 작년에 케어스 액트를 통해서 2조 2천억 달러 통과시켰을 때 3월에 그리고 또 12월에 9천억 달러 통과시켜가지고 국민들한테 600불씩 나눠줬을 때 이때에는 그 법안에 그런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이 국민들한테 고스란히 다 갈 수 있었죠. 중간에 채권자들이 마음대로 이 사람 나한테 빚 있어 우선은 뺏어갈 수 없게 안전장치가 돼 있었는데 요번에는 그게 안 돼 있다. 이게 지금 최근에 지적이 된 상황이고요. 뒤늦게나마 론 와이든이라는 그 민주당 쪽의 상원 의원이 지금 이제 이 콜렉터들한테 돈 뺏기게 하는 건 좀 곤란하겠다 생각해서 지금 법안을 만들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 이야기가 나오게 된 발단이 뭐냐면 미국 은행협회에서 성명을 냈었습니다. 미국 은행협회에서 어떤 성명을 냈냐면 이 국민들 중에는 코로나가 발생하기 이미 그 이전부터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사람들이 있었다. 코로나 팬데믹을 지내면서 굉장히 힘들어지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국민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에게는 이 현금 지원금이라는 것이 굉장히 소중한 것인데 그것을 또 그렇게 어려운 환경에 있는 사람이니 당연히 채무도 또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죠. 이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한테 채권자들이 와가지고 그 돈 빚갚아라 그러면서 가져간다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는 얼마나 큰 상실감이 있겠느냐. 이런 성명을 냈습니다. 그때서야 민주당 쪽에서 의원들이 알아채고 이제 그러면 그걸 위해서 따로 법을 좀 만들겠다. 지금 뭐 이렇게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공화당 의원들이 이거를 뭐 반대할지 어쩔지 좀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이렇게 국민들을 위해서 뭘 일을 하는 것 같이 하면서도 실제로 보면은 이게 제대로 그렇게 되지가 않고 있는 뭘 몰라도 지금 한참 모르는 참 갑갑한 게요. 작년에 이런 그 구제 법안 통과시켰던 게 2번이나 그런 통과를 시켰는데 2번 다 작년에 통과시켰을 때는 민주당, 공화당, 양당이 다 찬성해서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 이야기는 민주당원들도 그 법안들 내용들 다 검토하고 동의했던 것이고 앞으로 구제 법안을 또 만들었을 때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다 알고 있는 사람들,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이야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실수들을 한 겁니다. 실수인지 뭐 알면서 모른 척 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진짜 국민을 위하고 일을 벌이고 있는 사람들인지 의심하게 만드는 그런 부분이다. 그리고 지금 맨 처음엔 1200불, 그 다음에는 600불, 그리고 요번엔 지금 1400불 아닙니까? 제일 큰 돈을 보내주는 그런 상황인데 이 빚쟁이들이 덤벼들 수 있게끔 방치해 놓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좀 아슬아슬한 그런 상황이다. 하여튼 참 이 국회의원들 일하는 걸 저희가 믿고 그냥 가만히 안심하고 있을 수가 없는 계속 지켜보고 지적하고 막 이래야 되는 이런 상황이다라는 것이 참 슬프기 짝이 없습니다. 미국 시애틀 지역의 에드먼드 칼리지는 우수한 교육 수준과 높은 대학 편입률을 자랑합니다. 코로나 대유행으로 인해 이제 한국에서 온라인으로 입학 신청, 수업 및 학위 취득이 가능해졌습니다. 120개 이상의 다양한 전공과 집중 영어 프로그램이 있는 에드먼드 칼리지는 여러분의 학위 취득을 도와드립니다. 에드먼드 칼리지의 입학 신청은 연중 내내 열려 있습니다. 지금 웹사이트에서 2021년도 수업을 신청하세요. 예, 애플사에서 전직 직원이 영업 비밀을 기자에게 흘렸다 해가지고 이제 소송을 걸었다라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뭐 업계에 계신 분들한테는 상당히 좀 좋은 소식이지만 중요한 소식이지만은 이 업계에 계시지 않는 분들한테는
뭐 몰라도 되는 소식이 아니냐 뭐 이런 얘기 하실 수 있는데 하여간 직원들이 그 회사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영업 비밀들 이런 것들을 갖다가 외부에다가 흘리는 건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죠. 어쨌든 뭐 잘 해결되기를 바라고요. CDC에서 내놓은 그 퇴거 유예 조치, 에딕션 모라토리움이라고 해서 지금 뭐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 때문에 직장도 다닐 수가 없고 해서 뭐 나는 돈도 없고 그렇다 보니까 월세를 지금 낼 수가 없습니다. 렌트비를 낼 수가 없습니다. 렌트비 못 내면은 바로 퇴거 명령 시킬 수 있죠. 퇴거 조치할 수가 있는 게 법인데 근데 그거 하지 못하게 CDC에서 이제 지침을 내놓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CDC에서 보건 지침으로 내놓은 이유는 이 사람들이 길거리에 나앉아서 노숙자 신세가 됐을 경우에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될 확률이 굉장히 높고 또 많은 사람들한테 그것을 전파할 수 있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퇴거를 해서 사람들이 길바닥으로 나앉게 되면은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 속도가 더 높아질 수 있다라는 우려 때문에 보건명령 차원에서 퇴거 유예 조치를 취했던 그런 것이었죠. 일단 집안에 있으라고 다 명령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뭐 쉘터 인 플레이스라든가 뭐 그러니까 집안에 머물러서 있어야 할 곳이 이제 보장이 되어줘야 그래야 이 바이러스 문제도 빨리 완화할 수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CDC에서 그런 지침을 내렸던 것이었는데 근데 이제 일부 법원에서 이 CDC의 강제 퇴거를 유예해주는 이 지침이 CDC가 할 수 있는 권한을 넘어선 월권 행위다 이런 이제 주장이 나왔습니다. 법원에서 판결이 그렇게 나온 것이죠. 2주 전에도 텍사스주에서 그런 판결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번에는 오하이오주에서 또 이런 판결이 나왔고요. 이번 오하이오주 판결을 저희가 특별히 보도하게 된 게 연방법원에서 나온 판결입니다. 뭐 지방법원이긴 하지만 어쨌든 연방법원에서 나온 판결이기 때문에 전국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판결이어서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다른 연방 법원들도 각 주마다 여러 주에서 비슷한 소송들이 벌어졌는데 다른 연방법원에서는 이 소송에 대해서 다 기각을 한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런데 지금 오하이오주 같은 경우에는 이 CDC 퇴거 유예 명령 이거 권한 넘어선 월권 행위니까 퇴거할 수 있다 이런 이제 명령이 지금 떨어진 겁니다. 연방 법무부에서 이거 제소하겠다라고 이제 나왔습니다. 항소를 하겠다. 결국에는 이제 연방 행정부 차원에서는 어떻게 해서든 퇴거 유예를 계속 유지를 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퇴거 유예 조치에 대한 서명은 작년 9월에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처음 했었고요. 그리고 올해 들어와서 바이든 대통령이 퇴거 유예 조치를 3월 31일까지 연장하는 그런 발표를 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지금 논란의 좀 대상이 될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이 논리는 뭐 결국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새 들어 사는 분들도 물론 불쌍하지만 그 집주인이 뭐 돈이 막 어디 넘쳐나는 사람들만 집주인이라는 보장은 없지 않느냐 하는 것이죠. 집주인들도 모기지 내야 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월세를 못 받게 되면 그러면 집주인들도 결국에는 본인들의 부채가 계속 쌓이게 되는 그런 문제가 좀 생기지 않느냐는 뭐 이런 차원. 그러니까 저희가 볼 때 이게 참 어려운 부분인데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참 모르겠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 그런 것이죠. 그리고 사실 언젠가는 갚아야 되는 무작정 미룬다고 해서 이게 내가 한 달을 살았는데 이 살았던 월세가 채무가 사라져버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언젠가는 이게 내야 되는 겁니까? 내야 되는 돈이 계속해서 쌓여가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거는 하루속히 풀려야 될 부분이지 무작정 퇴거를 유예해 줄 문제는 아니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만약에 퇴거를 유예해 주고 있다가 한 3, 4개월 월세가 밀렸다. 혹은 뭐 6개월에서 1년 월세가 밀려 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그냥 나 이 집 나가볼래요? 우리 나가버리면 집주인만 아주 골탕을 먹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경우들을 생각을 해서라도 좀 제대로 된 대책들이 좀 마련이 돼야 되는 것 아니냐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유예를 무작정 해준다고 모든 게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인데 사실 시기적으로 봐서는 이 문제가 해결될 때가 이제 오기는 왔습니다. 본격적으로 아메리칸 레스큐 플랜이 가동을 하게 되고 그럼 거기에서 국민들에게 주어지는 그런 이제 보조금들 그다음에 텍스 리턴 이런 것들이 조만간에 다 풀어지게 되면 그러면 이제 이런 그 부채들을 채무들을 정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이제 곧 다가올 거기 때문에 뭐 이제 얼마 되지 않으면 이 문제들은 다 해결될 것으로 저희는 이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하여튼 지금 뭐 이런 지적들도 지금 나오고 있다 하는 건 저희가 지금 알고는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전해드렸고요.
알라바마에서는 얼마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1월 6일 날 의회 난입 폭동 사건이 있었을 때 그 현장에 있었던 남성을 체포하는 체포작전이 있었습니다. 알라바마에서. 그런데 그 남성을 체포하는 체포작전에 동원된 이 장비가 좀 의외로 상상을 초월하는, 제가 좀 불러드리자면 군용 장갑차 1대, FBI 밴 2대, FBI 차량 6대, 그 다음에 현지 경찰하고 보안관 차량이 3대, 이거 전부 다 합치면 12대입니다. 그러니까 한 명을 체포하기 위해서 12대가 동원이 된 건데, 더 웃기는 건 뭐냐면은 이 사람을 체포하는 과정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이 차들이 동원되기 전에 먼저 요원들이 가가지고 노크하고, 우리 이 동네 사는 사람인데 우리 집에 이 고압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물 쫙 뿌려주는 이 고압하는 게 있는데 그거로 좀 우리 집을 세척해 주는 거를 그 일을 맡아줄 수 있겠느냐. 아주 일거리 주는 사람으로 가가지고 이제 얘기를 건 거죠. 그러니까 집안에 있다가 얘기하러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그냥 수갑 채운 겁니다. 그러니까 잡는 것은 아주 간단하게 잡았는데 잡고 나서 그 12대 차량이 집 앞에 다 몰려든 겁니다. 집 앞 마당에. 그리고 요원들 내려가지고 집 안에 들어가서 수색작전을 벌이는. 수색작전을 도대체 얼마나 오래 벌였는지 모르겠지만 그 잡혀간 남성의 아내가 증언한 내용에 따르면 3살짜리 애 안고 8시간을 집 밖에 서 있어야 했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좀 너무한 거 아니냐. 영장을 집행을 제대로 하려면 하든가 왜 그런 식으로 사람을 체포를 했어야 했고, 그리고 또 이게 차량이 동원된 내용을 보면 무슨 뭐 대단한 테러리스트 뭐 소굴을 타격하러 들어가는 그런, 이건 뭐 누가 봐도 깜짝 놀랄 그런 병력이 움직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었다는 게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이 체포가 된 조슈아 제임스라는 사람이요, 알고 봤더니 아프간 전쟁에 참전했던 참전 용사라고 하고 그 아프간에서 폭발을 겪었다고 합니다. 폭탄이 터지는 바람에.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외상 증후군을 앓고 있는, 상당히 좀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은 전쟁 영웅이고 베테랑인데 지금 보호해주고 도와줘야 될 그런 사람인데, 그런데 어떻게 지금 이렇게 일이 이상하게 꼬이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중요한 거는 지금 FBI 쪽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이 조슈아 제임스라는 인물이 오스키퍼스하고 계속해서 연락을 주고받았다. 이것을 지금 이유로 체포를 한 상황인데요. 오스키퍼스는 대표적인 극우 세력으로 저희가 지금 이해하고 있죠. 지금 이 오스키퍼스가 여러 명이 지금 잡혀져 있는데 이번에 아주 뭐 FBI에서는 일망타진할 그런 각오를 가지고 지금 검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전해 들은 소식으로는 앞으로도 한 100여 명 정도 더 체포를 할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좀 언제까지 이 건을 가지고 물고 늘어질 거고 끌고 갈 것인지 참 염려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겠습니다. 자동차를 사기 원하세요? 주택 구입에 꿈이 있으신가요? 미국에서 여러분의 크레딧 스코어는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여기 크레딧 리페어 보스에서 여러분의 크레딧 스코어를 교정해드립니다. 600점과 700점, 여러분의 미래가 바뀝니다. 지금 206-321-7404로 전화하셔서 크레딧 문제를 해결하세요. 예, 지금 조은 조아님이 그 큐하고 의사당 난입 사건 트럼프 이렇게 엮어가지고 왜곡하는 그런 다큐 드라마를 지금 만들어서 방영하려고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좌파 진영에서는 어떻게 해서든 진짜 이렇게 엮어 넣으려고 합니다. 계속해서. 저희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무슨 짓이든 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상당히 좀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 출마하겠다라고 지금 확언을 지금 안 하고 있는 이유가, 지금 숨고르기를 해야 되는 이유가 그런 것 때문이죠. 저쪽에서는 지금 어떻게 해서든 공격하려고 모든 준비를 지금 다 갖추고 계속 공격하려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충분히 공화당이 힘을 얻기 전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섭부르게 지금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 것입니다. 좀 기다려야 되고 내년에 중간 선거에서 공화당이 이 하원과 상원의 과반수 자리를 찾아오기까지 참아야 되는 이런 상황이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무조건 참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저희 이 방송을 보시는 모든 분들처럼 계속해서 지금 민주당 정권이 이 나라를 잘 운영을 하고 있는지 제대로 운영해 가고 있는 건지를 지켜봐야 되는 것이죠. 분명하게 지켜보고 문제 있으면 문제 있다라고 지적해주고 또 뭐 잘하는 거 있으면 잘한다고 격려를 해줄 수도 있는 것이지만 어쨌든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저희가 지켜봐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보수들이 가지고 있는 이 가치를 지키기 위한 그런 노력들 주변 사람들한테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지 이야기하는 것들 미국이란 나라가 어떻게 만들어진 나라인지 그리고 미국이란 나라가 어떤 중요성을 지금 가지고 있는지 전 세계가 지금 좌경화 물결이 막 불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끝까지 지켜나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필요한 일인지에 대해서 그거를 좀 설파를 좀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이제 그런 과정들이 좀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건 뭐 생각보다 시간이 빨리 지나갈 수 있습니다. 올해 저희가 그런 활동을 잘 해주면 내년 3월이면은 이미 후보자들 등록이 접수가 되기 때문에 내년 3월에 후보자 마감이 있고 그리고 6월이면은 이제 예비 선거해서 각 당의 경선이 치러지게 되죠. 그리고 이제 11월이 되면은 선거가 실시가 되니까 그렇게 시간이 뭐 오래 기다려야 되는 것들이 아닙니다. 금방금방 일이 지나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좀 잘 인내하고 계속해서 이 감시하고 하는 역할들을 좀 잘 해 나가야 되겠다 그런 것이죠. 안티파가 포틀랜드에 있는 연방법원에 습격을 했다. 이 어젯밤에 벌어진 일입니다. 그 연방 요원들이 뭐 완전 중무장을 합니다. 뭐 마스크 쓰고요, 예, 가스 마스크 쓰고 그리고 이 방패 들고 곤봉 들고 총 들고 그 최루탄, 가스탄 이거 쏴가면서 이제 진압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이제 펼쳐졌는데 이 영상을 보니까 상당히 좀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군데에서 일을 벌리는 시위대가 거의 연방 요원들을 갖고 노는 듯한 그런 모습들이 지금 펼쳐졌더라고요. 뭐 한쪽에서 왁 하면은 연방 요원들이 그쪽으로 진압하러 쭉 가면은 갑자기 시위대 다른 애들이 뒤에 나타나가지고 불 질러놓고 또 도망가고 그래서 굉장히 그 골탕을 먹이고 애를 먹게 하는 이런 이제 상황을 봤는데 원래 이들은 그 국토안보부하고 ICE 그러니까 이민단속반 없애라라는 지금 구호를 계속 외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왜 이러는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이민단속반 없애라는 구호를 외치고 있어서 이들은 계속 이민단속반 그 ICE 건물을 타겟으로 시위를 벌일 것이다라고 예상했던 인물들이었는데 근데 이 시위대가 갑자기 연방법원 쪽에다 불을 질러버린 그런 상황이고요. 뭐 유리창 깨지는 거는 뭐 당연히 벌어진 일이었고 심지어는 그 주변에 있는 은행까지 습격을 하는 은행이 무슨 죄가 있다? 은행에 왜 갑니까? 지들이 은행 강도입니까? 근데 은행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거기 무장경비원이 못 들어오게 근데 그 경비원이 덩치가 좀 크긴 했지만 혼자밖에 없더라고요. 그 영상에 나오는 그 경비원 보니까 그 지점에 아마 그 무장경비원은 혼자밖에 없었던 것 같은데 그 경비원을 이 시위대들이 다 잡아가지고 옷을 잡아가지고 건물 밖으로 붙잡아내려고 다들 이렇게 잡으니까 경비원이 그걸 몸싸움으로 뿌리쳐내다가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총을 꺼내듭니다. 총을 꺼내들어서 너희 이러면 안 된다 이제 경고를 하죠. 그러니까 그때서야 시위대들이 한 발 물러서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게 심각합니다.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느냐는 건데 오레건주 지금 작년 여름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계속해서 오레건주 같은 경우에는 기록이 있습니다. 기록이 어떤 기록이 있냐면 안티파가 벌인 시위 매일 밤마다 100일 연속 시위를 벌인 기록이 있습니다. 작년에 왜 이거는 주류 언론에서 보도를 안 하느냐 이거죠. 제가 지금 보도해드린 어젯밤에 연방법원 습격했다. 이 MSM들은 이런 보도 안 합니다. 이 보도한 언론사들 보면 다 우파 언론들이 보도합니다. 안티파랑 좌파들이랑 도대체 무슨 관계이길래 이게 참 그런데 오레곤주 주 의원들은 또 좀 특이한 법안을 통과를 시켰습니다. 이 법안이 뭐냐면 오레곤주에 살고 있는 흑인들한테 12만 3천 달러씩의 배상금을 주겠다. 12만 3천 달러의 배상금을 주겠다. 이걸 뭐 일시불로 주겠다는 건 아니고요. 연금으로 만들어 주겠다는 겁니다. 연금으로. 근데 조건이 이제 어떤 조건이냐 하면 미국 노예의 후손이고, 그러니까 흑인 노예의 후손이고
법정 문서를 통해서 아프리칸 아메리칸이라고 입증할 수 있는, 증명할 수 있는 사람으로 최소 10년 이상 미국에 살았다라는 문서가 있으면 되고요. 이 신청 마감이 언제냐면은 2022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그러니까 내년 말일까지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2년 이상 오레곤주에 거주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오레곤주로 이사가 봤자 소용없는 거고요. 작년 말까지, 작년 12월 31일까지 오레곤주에 이사를 간 흑인이면, 그런데 마침 조상이 뭐 노예였던 그런 분이고, 그리고 본인이 아프리카계 아메리칸이라는, 아프리카계 미국인이라는 그걸 증명할 수 있는 그런 그 서류가 10년치 거주 증명 서류가 있으면, 그러면은 이 연금을 주겠다. 갑자기 12만 3천 불 재산이 생기는 겁니다. 물론 한꺼번에 받는 건 아니지만 애뉴어티로 준다고 하니까 이거를 이제 나눠서, 매년 나눠서 이제 주는 것이죠. 그 소셜 세큐리티 주는 것처럼 그렇게 주겠다는 것인데, 이거를 보도한 언론사에서 데일리 와이어가 이걸 보도를 했는데, 이 언론사에서 계산을 해봤더니 이 미국에 있는 흑인 남성의 평균 수명이 75세랍니다. 그래서 만약에 30세의 흑인 남성이 이 보상을 받게 된다고 하면 죽을 때까지 매년 2,733불, 만약에 거기에 이자율이 좀 많이 붙어서 이자가 5%까지 붙을 수 있다면 2,870불까지 매년 죽을 때까지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만약에 지금 나이가 어느 정도 많은 분들이 이거를 신청하게 된다 그러면 훨씬 더 큰 걸 받겠죠. 왜냐하면 죽을 때까지로 나누어서 12만 3천 달러를 이제 나눠서 받는 거니까. 네. 하여간 아주 특이한 법안이 나왔습니다. 이제 이 법이 나오게 된 배경은, 물론 이제 흑인 노예에 대한 이 백인 사회의 어떤 그 배상금, 보상금 차원으로 제가 뭐 이해하려면 못할 거는 없겠지만, 근데 과연 지금 이게 해야 되는 건지 이거 잘 모르겠다라는 겁니다. 예. 바이든 행정부에서 비슷한 또 얘기 나온 게 있었죠. 예전에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사실 추진했던 것 중에 뭐가 있었냐면은 그 흑인 대학들 중에서 아주 역사적인 흑인 대학들 해가지고 그 좀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주요 흑인 대학들 같은 경우에, 칼리지 같은 경우에는 학비 면제해주겠다. 그러니까 거의 뭐 국립대학으로 만들어주겠다라는 식이나 마찬가지인 거죠. 그러니까 그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 학비 다 면제해주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오바마 전 대통령은 그 계획은 사실은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부 그 부유한 성공한 흑인 사업가들이 개인적으로 몇 개 학교에다가 거액의 기부를 하는 그런 일들은 이제 진행이 되긴 했습니다만은 하여간 좀 그렇게 됐고요. 그런데 이걸 바이든 행정부에서 지금 다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역사적 흑인 대학들이라고 저희가 부르는 학교들인데, 여기에 배상금과 그다음에 무료 대학 등록금 지원 이런 것들을 지금 하겠다. 공약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어서 일단 추진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비용을 어떻게 만들어낼지는 지금 감을 잡을 수가 없는 그런 것이죠. 듀크 대학에 있는 한 그 교수가 계산한 바에 따르면 미국에 있는 흑인들 전체 가정한테 만약에 이런 식으로 배상금을 준다 하면은 총 10조에서 12조 달러의 자금이 필요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지금 나왔습니다. 오레곤주 같은 경우, 제가 좀 전에 설명드렸던 오레곤주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공화당에서 나온 이야기가 뭐냐면, 그거 하려면 11조 8천억 달러가 필요할 거다. 물론 이게 하루아침에 필요한 돈은 아니지만 앞으로 뭐 3, 40년에 걸쳐서 나눠서 줘야 되는 돈이긴 하지만, 그래도 11조 8천억 달러라는 돈이 그 기간 동안에 필요할 텐데 이 돈을 어디서 가져오느냐 이거죠. 그 돈 어디서 나느냐. 결국은 오레곤주에 있는 주민들 세금 걷어서 줘야 되는 거 아니냐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이 무슨 얘기냐면 세금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 예. 주민들 전체 세금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런데 공화당 의원들이 아무리 반대를 해봤자 이 오레곤주에서는 이런 법안이 통과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법안을 지금 오레곤주의 상원 원내 총무가, 민주당 원내 총무가 이 법안을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통과될 가능성이 지금 상당히 높은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가 좀 되고 있습니다. 참 희한한 일들이 지금 계속 벌어지고 있죠. 예.
케빈 메카시 원내대표, 공화당 원내대표죠. 연방 하원에 에릭 스왈웰 하원 의원을 정보위원회에서 제명하겠다. 그것을 이제 아예 다음 목표로 삼았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요. 이 우리나라의 비밀을 지키는 위원회 일원이 되어서는 안 된다. 정보위원회라는 것이 사실은 좀 특별한 위원회라는 겁니다. 이 정보위원회에서 다루는 내용들은 말 그대로 첩보들을 다루기 때문에 다른 의원이라고 하더라도, 연방 의원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의원들은 알지 못하는, 그들만이 알고 있는 그런 첩보들이 있게 된다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위원회인데, 그런 위원회에 이 크리스틴 팽과 노란한 중국 스파이와 노란한 이 스왈웰이 계속해서 정보위원회에 있다라는 게 이게 말이 되느냐? 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아무리 안 된다, 이 사람 정보위원회에서 내려야 된다, 있으면 안 된다라고 공화당에서 아무리 얘기를 해도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끝까지 고집부리고 계속 정보위원회에 남게 해줬죠. FBI가 사실 이거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 크리스틴 팽이 중국 스파이다. 그러니까 이 중국 스파이와 이 스왈웰이 무려 4년이나 2011년부터 2015년까지 4년 동안이나 계속해서 관계를 가지고 펀드레이징 행사를 같이 했고, 더군다나 이 팽이 소개해준 중국계 직원 하나가 스왈웰 선거 캠프에서 직원으로 같이 일하고 있었고, 이런 것들을 보았을 때 여러 가지 정보들이 지금 스왈웰을 통해서 중국으로 넘어갔을 가능성이 있다. 이게 상당히 위험할 수 있다. 이런 것들에 대한 조사들이 진행이 됐었던 것을 FBI에서 공개를 했고, FBI가 이런 접근을 하고 팽의 정체를 알려주니까 스왈웰이 그제서야 그러면 팽 안 만날게요 라고 끊었다고는 하는데, 그래 봤자죠. 그리고 FBI가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랑 이 케빈 메카시 원내대표 둘을 놓고 이 스왈웰에 대한 이 크리스틴 팽이라는 여자 스파이에 대한 이 브리핑을 해줬습니다. 근데 이것이 비밀 브리핑이었기 때문에 외부에는 그 내용이 지금 알려져 있지 않은 그런 상황이죠. 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은 낸시 펠로시하고 케빈 메카시 둘인데, 낸시 펠로시는 보란 듯이 계속 스왈웰을 정보위원회에 남겨놨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스왈웰이 한 짓이 뭡니까? 트럼프 대통령 수했죠. 이제 좀 뭔가 좀 보이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대놓고 행동대장을 만들려고 그런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이게 더티 플레이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 건. 그러니까 메카시 원내대표가 보다 안 되겠으니까 아예 공표를 했습니다. 에릭 스왈웰을 정보위원회에서 내리는 것이 나의 목표다라고 이제 아예 공표를 했습니다. 실제로 내리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지금 민주당 연방 하원 의원이 지금 220명인데 그 중에 뭐 메카시 누구죠? 스왈웰을 대신해서 정보위에 앉을 하원 의원이 하나도 없겠습니까? 얼마든지 사람은 넘쳐날 텐데. 예. 저는 좀 이번 기회에 좀 화끈하게 바꿔줬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요. 뭐 잠깐 오른 열을 좀 식히기 위해서 한 가지 소식을 좀 전해드리자면, 한국 쪽에서 온 소식인데, 판소리 영화 소리꾼이라고 있습니다.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봤는데요. 이 소리꾼이라는 영화를 아마존 프라임에서 계약을 했다. 그래서 지금 엊그제부터 아마존 프라임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되도록이면은 미국과 영국에 있는 많은 영어권 영화 애호가들이 이 영화를 좀 감상을 하기를 바라는데, 영조 시대를 배경으로 해서 이 판소리꾼들이 벌이는 이야기들이 재미있게 펼쳐집니다. 거기에는 뭐 납치 뭐 이런 이야기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인신매매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들어가 있는데, 다양한 판소리 소재들이 섞여져 있어서요. 보는 내내 좀 흥이 나는 재미있는 그런 영화입니다. 잘 만들어진 영화이고, 이 영화를 조종래 감독이라고 예전에 귀향이라는 영화를 만들었던 조종래 감독이 만든 영화, 처음 이제 상업 영화로 만든 영화이기는 한데, 근데 지금 국제적으로 평을 좀 좋게 받고 있다고 합니다.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지금 여름 중에 지금 새로운 편집을 좀 새로 해서 디 오리지널 판을 따로 내가지고 이제 감독판처럼 새로 나오나 봅니다. 그것을 이제 개봉을 하겠다. 작년에 원래는 개봉을 했어야 됐는데 팬데믹 때문에 개봉을 못하고 온라인 개봉을 했던 아쉬움이 좀 있었는데, 올 여름에 다시 정식으로 개봉을 하겠다고 하니까요. 그러니까 혹시 기회 되시면 주변의 미국 친구들한테 너 한국 문화에 대해서 좀 궁금하면 이 영화 한번 봐봐 하고 이제 추천해 줄 만한 그런 좋은 영화입니다. 미네아폴리스에서
이 조지 플로이드 사건 여러분 다 기억하실 겁니다. 조지 플로이드의 유가족한테 2,700만 달러를 배상하겠다라고 시의회 의원들이 만장일치로 결정을 했습니다. 오늘은 제가 좀 이런 소식을 많이 전해드리게 되네요. 본의 아니게. 조지 플로이드 유가족한테 2,700만 달러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지는 저희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근데 어쨌든 지금 미국 역사상 경찰에 의해서 무고하게 희생을 당한 흑인 가족들한테 주어지는 배상금으로서는 역대 가장 큰 배상액이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것도 시의회에서 이거를 만장일치로 처리를 했다라는 게 참 대단한데, 2,700만 달러면은 한국 돈으로 따지면 뭐 300억 정도 되는 돈입니다. 정말 대단한 돈이고요. 근데 그것 이외에도 그 지역 방송국 보도에 따르면 50만 달러를 37번가하고 그다음에 시카고 지역에 지원을 해주겠다. 아마 그 시위 때문에 파손당한 지역들에 대한 복구 지원비 정도로 지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참 이런 일들이 또 벌어지면 물론 안 되겠지만, 근데 좀 이런 일이 발생하는 원인 자체를 제공을 안 해야죠, 사실은. 자꾸 원인을 제공을 해놓고 일이 벌어진 다음에 무조건 경찰 잘못했다라고만 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경찰이 거기다가 또 무릎으로 갔다가 목을 누르고 짓누르고 이것도 해서는 안 될 짓을 한 거죠. 참 양쪽에 다 문제이긴 한데, 그 사고를 냈던 해당 경관 데릭 차우빈이라는 이 경관은 지금 3급 살인 혐의로 지금 재판을 받게 된다고 하고요. 만약에 유죄가 확정이 되면 2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고 합니다. 어떻게 될지 좀 그것도 봐야 되겠습니다. 아마 이런 배상금이 결정이 되면서 이런 형량을 좀 줄여주는 부분에 대한, 원래 2급 살인을 적용을 해야 되는데 3급 살인을 적용하는 그런 식의 좀 조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어제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의 국가안보보좌관 지금 발표가 있었는데, 오늘 발표한 내용입니다. 미국이 중국을 둘러싼 국가들과 협력 관계를 맺는 것은 군대화에 초점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어제 저희가 쿼드에 대한 이야기 전해드렸었는데 그 이야기를 다시 한번 확인해 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중국을 중심으로 한 주변 국가들이 쿼드라는 거를 조직을 해서 지금 인도태평양 전선으로 중국을 좀 압박하는, 군사적으로 압박하는 전선을 지금 형성을 했다, 이런 이야기를 저희가 해드렸죠. 이거는 트럼프 대통령 때 사실 만들어진 조직입니다. 그리고 중국을 실질적으로 압박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조직이고, 여기에 지금 인도와 대만이 참여하느냐 마느냐는 이야기가 진행 중이고, 한국도 지금 참여할까 말까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그런데 이 쿼드에 대해서 이걸 군사 압박을 위해서 이 조직을 만든 것이 아니다라고 지금 백악관의 국가안보보좌관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공식적으로 발표를 한 내용인데, 그렇다면 뭐냐? 그렇다면 뭐냐? 내용인즉슨 오히려 그거보다는 좀 더 광범위한, 특별히 경제 부분에 초점을 맞춘 그런 협력체다. 이것이 이제 나토처럼 국방 쪽에, 안보 문제 쪽에 집중해가지고 만들어지는 그런 협력체가 아니라 경제 문제를 비롯해서 광범위한 분야의 협력체가 될 것이다. 뭐 중국 정책뿐만이 아니라 기후변화 이런 것들도 이야기하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거 트럼프 때 만들었던 쿼드의 목적하고는 한 발 옆으로 비껴난 거죠. 지금 원래 이 팀은 안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안보로 압박을 함으로 인해서 다른 부수적인 그런 효과를 얻어내기 위한 팀입니다. 안보를 압박을 하면, 중국의 안보를 압박을 하면 중국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 양보하게끔 만들게 하기 위한 그런 카드로 쓰기 위해서 만들었던 팀이죠. 그런데 안보로 압박 안 한다고 그러면 도대체 뭐로 압박할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중국 정책에 대해서 우리끼리 팀을 만들어가지고 중국이랑 맞서서 아주 선의의 경쟁을 열심히 잘할 거야,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아주 유화적인 발상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닌가, 굉장히 염려되는 것이죠.
뭐 그 정도의 얘기할 것 같으면 그 네 나라 뭐하러 만납니까? 다른 데서도 얼마든지 만날 수 있는데 기후변화, 파리 기후협약 가면은 이 나라 다 포함되어 있는데 예, 경제협력 그것도 지금 뭐 다른 방법으로 다 이 나라들하고 지금 다 경제협력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뭐 쿼드가 왜 필요합니까? 그러면은 그러니까 결국은 쿼드가 필요한 이유는 중국을 군사적으로 압박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인데 지금 그 핵심을 지금 삐껴가고 있는 그런데 이 발표를 한 제이크 설리반이 안보 보좌관이라는 것이고 그리고 이 제이크 설리반과 블링컨 국무장관이 둘이 동시에 다음 주 금요일 날 알래스카에서 중국 외교 수장들을 만나서 회담을 한다.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할지 제가 굉장히 걱정이 되는 이런 상황이다. 염려가 됩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가서는 곤란한 것이죠. 아무리 트럼프 대통령이 해놓은 일들 갖다가 다 뒤집겠다고 아무리 작정을 했다고 하더라도 다른 문제는 몰라도 안보 문제는 이건 그렇게 쉽게 이야기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중국을 어렵게 적국으로 확실하게 딱 낙인을 찍어놨는데 이제 와가지고 그걸 자꾸 이렇게 적국이 아닌 것 같아. 우리는 선의의 경쟁을 할 수 있는 사람이야. 뭐 이런 식으로 자꾸 가려고 하면은 이거 상당히 심각할 수밖에 없는. 예. 미시시피에서는 트랜스젠더 학생들이 여성 스포츠에 참가하지 못하게 하는 법안 통과됐다. 저희가 지난주에 보도를 해드렸었는데요. 드디어 주지사가 어제 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법으로 이제 입법이 되게 됐는데 이 법대로라면은 7월 1일부터 오는 7월 1일부터 이것이 이제 발효가 되게끔 돼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민권단체들, 인권단체들이라든가 혹은 이제 이런 동성애자들을 옹호하는 단체들 이런 곳에서 성평등 주장하는 그런 단체들이 이 소송을 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저희 좀 봐야 되겠습니다. 소송을 걸게 되면은 이 법이 또 발효가 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죠. 작년에도 다른 주에서 아이다호 같은 데에서 이런 법안을 발의를 했었는데 근데 소송이 붙었고 그래서 연방 법원에서 재판이 이루어졌는데 이제 연방법원에서 기각되는 그래서 결국에는 트랜스젠더 학생들이 여성 스포츠 경기에 참여하는 걸 막지 못하는 그런 사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미시시피주에서 진짜 이 연방 법원이 이렇게 기각한 일이 있고 난 뒤에 처음으로 지금 오래간만에 이 트랜스젠더는 여학생들 스포츠에는 끼어들어오면 안 된다라고 이제 법을 딱 입법을 했는데 그런데 이게 과연 정말 발효가 돼서 제대로 될지 저희가 좀 지켜봐야 할 문제이고요. 사실 가능하다면 미시시피주 정말 응원해주고 싶은 그런 곳입니다. 근데 잘 되기를 좀 뭐 기도하는 수밖에 없는 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생물학적인 남성들이 어떻게 해서든 여자들하고 경쟁해가지고 아무리 신기록세우면 참 자랑스럽고 떳떳하겠습니다. 아 참나. 하여간 좀 속상한 일이 지금 계속 벌어지고 있어서 참 답답한 그런 상황이고요. 저희가 여러 가지 것들 민주당 좌파 진영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들에 대해서 무조건 다 반대하는 건 아니고 뭐 좋은 것들이 있으면 저희도 받아들이고 또 잘하는 일이 있으면 칭찬해주고 싶고 격려해주고 싶고 한데 근데 지금의 이 미국의 민주당은 가도 너무 왼쪽으로 치우쳐진 그냥 정말 급진 좌파의 성향을 띠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는 내용들이 성평등 이야기하면서 오히려 성역차별하고 있고요. 인종평등 이야기하면서 오히려 인종 역차별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 가난한 사람들한테 돈을 주자. 가난한 사람들한테 돈을 줘서 그 사람들이 정말 잘 살 수 있게 된다 그러면 어느 나라들 그거 못했겠습니까? 가난은 나라님도 어찌할 수 없다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죠. 가난한 사람들한테 돈을 준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가난을 벗어날 수 있는 게 아닌데 근데 지금 무작정 가난한 사람들한테 퍼주면 된다. 일단 그들이 이야기하는 그 황금비가 있습니다. 황금비. 그 황금비가 뭐냐 하면은 가난한 사람들한테 조금만 돈을 주면은 그러면 이 사람들이 계속 그냥 쓰고 끝나는데 넉넉하게 충분한 돈을 주면은 그 사람들이 다시 중산층으로 일어설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꿈 깨십시오. 절대 그런 일, 뭐 절대라고 얘기하면 안 되겠습니다. 뭐 그런 분도 있겠죠. 근데 그런 분들도 있겠지만은
확률상 굉장히 낮습니다. 예. 가난을 이겨내는 방법은 다른 데 있습니다. 일단은 가난한 사람 스스로가 의지를 가져야 됩니다. 내가 가난에서 벗어나겠다. 내가 잘 살겠다. 나 성공하겠다. 이런 의지를 가지지 않으면 절대 그 사람은 가난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게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는 열심히 일하면 일한 만큼의 보상이 주어지는 사회 시스템, 환경. 이것이 두 번째입니다. 그 두 가지가 박자가 맞아떨어지면 가난한 사람도 열심히 살면 얼마든지 중산층 될 수 있고 상류층으로도 올라갈 수 있는 이런 사회가 되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과거에는 그런 사회였었죠. 60년대, 70년대에 그런 사회였었죠. 지금 그렇게 못 되고 있지 않습니까? 개천에서 용난다는 얘기 요즘은 못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다들? 지금 미국 사회도 마찬가지인데 아메리칸 드림이 있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살면 여기서는 어떻게든 보상해준다. 그 믿음 하나로 왔죠. 사실 많은 사람들이 그 믿음 하나 가지고 왔고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80년대, 90년대만 해도 이 미국은 열심히 산 사람들에 대해서 보상해주는 시스템이 확실히 갖춰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점점 시간이 가면서 어떻습니까? 이거 안 되고 있는 거죠. 안 되고 있어요. 왜 안 됩니까? 좀 열심히 일했더니 세금 얹어가지고 그거 뺏어다가 가난한 사람들 나눠주기 바쁘니 열심히 일한 보람 없고 가난한 사람들은 그거 조금 도움 받아봤자 쓰고 나면 끝이고 그러니까 이쪽에도 안 좋고 이쪽에도 안 좋은 양쪽에 다 안 좋은 정책들을 계속 펼쳐왔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와가지고 하는 이야기가 그걸 액수가 적어서 그랬다. 충분하게 주면은 그 사람들은 가난에서 탈피할 수 있다. 환상입니다. 환상. 환상입니다. 충분한 돈을 주면 충분하게 쓰겠죠. 아주 멋지게 쓸 겁니다. 그런데 그냥 쓰고 끝납니다. 열심히 일하는 것과 돈을 쓰는 것과는 다르다. 가난에서 벗어나는 것은 절대적으로 본인의 의지가 먼저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의지를 가진 사람들이 열심히 일할 때 보상해주는 사회 시스템이 갖춰져야 그래야 가난을 벗어날 수 있는 길들이 열리는 것이다. 그 다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격려해주고 독려해주고 너도 할 수 있어 라는 동기부여를 계속 해주면 그러면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의지가 생기는 사람들은 가난에서 탈피할 수 있게 해줘야 이것이 사회의 올바른 시스템이고 앞으로 미국이 갖춰나가야 되는 시스템이다. 그래야지 이거 그냥 가난한 사람들 돈 무작정 채워주면은 그 사람들이 언젠가는 빚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러면은 다시 뭔가 할 거다. 꿈 같은 얘기. 이미 어느 정도 교육을 받고 이미 어느 정도 자기만의 어떤 그 프로페셔널한 뭔가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조금의 도움만 받아도 뭔가를 하려고 할 겁니다. 이미 갖춰져 있는 사람들은 이미 그 안에서 의지가 있기 때문에 조금만 도움을 받아도 뭔가를 하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의지를 잃어버린 빈곤층은 지금 그런 대상이 아니다. 이거 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위정자들이 이런 부분을 좀 깨닫고 제대로 된 정책을 펼쳐주기를 정말 바랍니다. 정말 바랍니다. 다음 주부터는 이번 일요일이죠. 일광 시간 절약제 그것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서머타임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뉴스 브리핑 방송 시간도 약간 변화가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저녁 6시, 동부 표준 시간으로는 저녁 6시, 그 다음에 태평양 시간으로는 오후 3시에 생방송이 시작이 됩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보다 1시간 늦춰진 시간이 되는 것이고 대신에 한국에서 방송되는 시간은 똑같습니다. 새벽 7시에 생방송이 됩니다. 유념해 주시고 계속해서 저희 뉴스 브리핑 저희가 미국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고 제대로 된 정보를 전해드리는 일에 계속 관심 가져주시고 협력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홍성구의 뉴스 브리핑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